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임입니다. 올해 74살이고 오늘은 여러분께 제 인생에서 가장 극적이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처음엔 그냥 평범한 노인의 일상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이게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이더라고요. 일단 제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평생을 채소 장사로 살았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봄에 시장 가고 하루 종일 좌판에 앉아서 배추며 무며 팔았어요. 손가락이 얼어터져도 비가 와서 옷이 흠뻑 젖어도 그렇게 50년을 버텼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냐고요? 아들 민수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했거든요. 우리 민수만큼은 대학 보내고 결혼시켜주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자. 그 마음 하나로 버텼어요. 겨울에 손이 얼어서 젓가락질도 제대로 못할 때도 있었지만 아들 생각하면 힘이 났어요. 그렇게 평생을 악착같이 모아서 집 한 채 사고 밭도 좀 샀어요. 지금 시세로 치면 꽤 돈이 되는 부동산들이에요. 그게 제 자존심이었어요. 내가 평생 굽은 허리로 번 돈으로 이만큼은 해냈구나 하는. 민수도 잘 자랐어요. 대학 나와서 괜찮은 회사에 취직하고 수진이라는 처자도 얻었고요. 처음엔 수진이가 참 착한 며느리인 줄 알았어요.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 제가 잘해드릴게요. 이런 말을 하니까요. 결혼 초기 몇 년 동안은 정말 잘해줬어요. 명절 때마다 음식도 해주고 가끔 용돈도 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주 조금씩. 눈치 못 챌 정도로 말이에요. 며느리 수진이가 말투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어머니, 식사하세요. 어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이러던 애가 어느 날부턴가 어머니, 또 깜빡하셨네요. 요즘 자꾸 잊어버리시는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그냥 걱정해서 하는 소리려니 했어요. 실제로 나이가 들면 깜빡하는 일이 늘어나잖아요. 안경 어디 뒀는지 찾는다든지, 지난주에 뭘 했는지 가물가물하다든지. 그런 건 누구나 겪는 일이니까요. 저도 가끔 열쇠를 어디 뒀지 하면서 찾는 일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수진이가 어머니, 걱정돼요 라고 하면 나이가 들어서 그래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수진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기회를 엿보는 듯한. 제가 실수라도 하면 봐요. 또 그러시잖아요 하는 식으로 큰일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제가 멀쩡히 기억하는 일도 어머니, 그때 그러셨잖아요 라고 하면서 마치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분명히 냉장고에 김치를 많이 담아뒀는데 사흘 만에 다 없어진 거예요. 저는 김치를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는데. 수진아, 김치가 왜 이렇게 빨리 없어졌지? 했더니 어머니가 며칠 전에 다 드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었는데. 그리고 동네 부녀회 모임 때도 그랬어요. 분명히 제가 수첩에 15일이라고 적어뒀는데 그날 가보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나중에 확인해보니 18일이었어요. 집에 와서 수첩을 다시 보니까 15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진이는 어머니, 제가 분명히 18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잘못 적으신 거 아니에요 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생기니까 정말 제가 이상해진 건 아닌가 싶어서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내가 정말 치매에 걸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그랬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수진이는 더욱더 어머니, 정말 걱정돼요.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마다 왜인지 모르게 근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그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더 자주, 그리고 더 심각하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게 계획적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약 사건이었어요. 제가 약국에서 혈압약을 사와서 평소처럼 아침에 먹으려고 하는데 수진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머니, 그거 혈당약이에요. 혈압약이 아니라고요. 잘못 드시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약 봉투를 다시 봤어요. 정말로 혈당약이더라고요. 이상했어요. 분명히 약사한테 혈압약이라고 했는데 저는 당뇨가 없어서 혈당약을 먹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 수진이 표정을 보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안도하는 표정이었어요. 뭔가 드디어 실수해 라는 듯한. 어머니, 정말 걱정돼요. 요즘 들어 이런 실수가 너무 많으시잖아요. 정말 위험해요. 약을 잘못 드시면 응급실 갈 뻔했어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했어요. 이런 실수가 많다고요. 저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수진이가 너무 확신에 차서 말하니까 정말 제가 그런 실수를 많이 한 건가 싶어서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는 가스레인지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요리를 끝내고 가스를 끄는 게 몸에 배어 있는데 수진이가 갑자기 어머니, 어제 가스레인지 켜놓고 깜빡하셨잖아요. 집에 와보니까 파란 불이 그대로 켜져 있더라고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50년 동안 요리하면서 가스를 끄지 않고 나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런데 수진이가 너무 확실하게 말하니까 정말 제가 깜빡한 건가 싶어서 겁이 났어요. 어머니, 정말 위험해요. 가스 폭발이라도 나면 어떡해요? 혹시 모르니까 앞으로는 가스밸브를 제가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가스밸브 관리권이 수진이한테 넘어갔어요. 그때부터 제가 요리를 하려면 수진이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통장 얘기도 나왔어요. 어머니, 통장이나 도장 같은 중요한 것들 어디 보관하세요? 혹시 잃어버리시면 안 되니까 저희가 대신 보관해 드릴까요? 요즘 어머니 상태가 워낙 걱정되니까. 그때는 수진이가 정말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단계별로 계획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먼저 제가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한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을 하나씩 관리하겠다고 나서는, 그리고 결정적으로 민수도 슬슬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수진아, 엄마가 그럴 리 없어 라고 했던 민수가 어느 순간부터는 엄마, 요즘 정말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라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저녁, 민수와 수진이가 거실에서 뭔가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목소리를 낮춰서 말하길래 자세히 들리진 않았지만 어머니, 병원, 검사, 치매, 후견인 이런 단어들이 들리더라고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후견인이라는 말을 들은 순간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잠을 못 이뤘어요. 정말 제가 치매에 걸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이런 실수들이 하필 중요한 것들에만 생긴다는 거예요. 약 복용, 가스 안전, 돈 관리, 약속 관리. 이런 것들을 못한다면
정말 혼자 살기 어렵다고 판단될 만한 것들만 골라서 말이에요. 반대로 TV 보기, 청소하기, 빨래하기 같은 다른 일들은 전혀 문제 없이 잘했거든요.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더 이상 혼자서는 답을 찾을 수 없겠다 싶어서 저는 오랜 친구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말순이, 춘자, 곡희, 영자. 50년 넘게 알고 지낸 동네 친구들이에요. 얘들아, 나 좀 이상한 일이 생겼어.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좀 복잡한 일이 생겨서. 당장 만날 수 있어? 말순이가 가장 먼저 대답했어요. 무슨 일인데? 목소리 들어보니 심상치 않네. 당장 나가자. 이런 때 친구가 고마운 거죠. 그렇게 해서 동네 찻집에서 4명이 모였어요. 강말수는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라 차분하고 논리적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항상 원인이 뭔지부터 파악해 보자고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춘자는 오랫동안 부녀회장을 했어서 활발하고 추진력이 있어요. 일단 해보자 하는 타입이죠. 윤복희는 젊을 때 신문사에서 서무 일을 했어서 꼼꼼하고 기록 정리를 잘해요. 최영자는 평소에 말은 많지 않지만 관찰력이 뛰어나고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꿰고 있어요. 제가 그동안 겪은 일들을 하나하나 얘기했어요. 약 봉투 바뀐 것부터 시작해서 김치 사라진 일, 부녀회 모임 날짜 헷갈린 것, 가스레인지 사건, 그리고 수진이의 이상한 반응들, 마지막에 민수와 수진이가 나눈 대화까지. 친구들이 듣더니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더라고요. 춘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임아, 이거 뭔가 이상하다. 너 평소에 멀쩡하잖아. 어제도 시장에서 봤는데 김치값 깎으면서 계산도 정확하게 하고 말도 또렷하고 치매 걸린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복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리고 약 봉투가 바뀌는 게 말이 돼. 약사가 실수했다고 해도 하필 내가 실수할 때마다 그런 일이 생긴다고. 게다가 하필 위험한 약으로. 말순이는 교사답게 더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정임아, 생각해봐. 내가 말한 실수들을 보면 패턴이 있어. 약 복용, 가스 안전, 돈 관리, 약속 관리. 다 일상생활 능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것들이잖아. 이런 것들을 못한다면 정말 혼자 살기 어렵다고 판단될 만한 것들이야. 반대로 다른 일들은 문제 없다고 했잖아. 그리고 더 이상한 건 타이밍이야. 왜 하필 지금 이런 일들이 연달아 생길까? 너 70년 넘게 살면서 이런 실수한 적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그런 실수를 한 기억이 없었거든요. 가장 조용한 영자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임아, 혹시 수진이가 내 통장이나 도장 같은 거 물어본 적 있어? 아니면 재산 관련해서 뭔가 얘기한 적 있고? 순간 머릿속에서 여러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며칠 전 수진이가 어머니, 통장 어디 보관하세요? 라고 했던 것. 그리고 민수와 나눈 대화에서 들린 후견인이라는 단어. 있어. 통장 보관해 주겠다고 하더라. 그리고 며칠 전에 민수랑 수진이가 후견인이라는 말 하는 걸 들었어. 그때 말순이가 주먹을 탁 치더라고요. 이거 완전히 계획적이잖아. 정임아, 너 속은 거야. 후견인 제도 알아? 치매나 정신질환으로 판정받으면 가족이 그 사람의 재산을 대신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런데 요즘 이걸 악용해서 멀쩡한 부모님을 치매로 몰아가지고 재산을 가로채는 사람들이 있다는 뉴스를 봤어. 복희가 덧붙였어요. 그럼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이 설명돼.
약 바꿔치기, 가스 켜놓기, 김치 치우기, 수첩 날짜 바꾸기. 다 수진이가 한 거일 수 있어. 영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며느리 뒤를 좀 밟아봐야겠어. 분명히 다른 움직임도 있을 거야.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의 모든 이상한 일들이 사실은 수진이의 계획이었다는 걸. 저를 치매로 몰아서 재산을 가로채려는 친구들 표정을 보니 저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었어요. 네 사람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것 같았어요. 정임아, 우리가 도와줄게. 이거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그렇게 해서 우리의 작전이 시작됐어요. 친구들과 함께 체계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각자의 경험과 특기를 살려서 역할을 나눴어요. 말순이는 교사 출신이라 법적인 절차를 알아보기로 했어요. 후견인 제도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치매 진단은 어떤 과정으로 이뤄지는지, 그리고 이런 걸 악용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다 알아보겠어. 춘자는 부녀회장 출신답게 사람들을 움직이는 일을 맡기로 했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증언을 받아보자. 정희미가 평소에 어떤지 다들 알잖아. 그 증언들을 모으면 정희미가 멀쩡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 복희는 신문사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서 기록과 증거 수집을 맡기로 했어요. 앞으로 수진이가 하는 모든 행동을 기록해두자. 그리고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도 시간순으로 정리해서 증거를 만들어야 해. 영자가 제일 소름 끼쳤어요. 내가 며느리 뒤를 좀 밟아보겠어. 뭔가 다른 움직임이 있을 거야. 동네에서 수상한 행동하는 거 없나 지켜볼게. 일주일 동안 각자 맡은 일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매일 저녁 전화로 상황을 공유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 일주일 동안 정말 치밀하게 움직였어요. 말순이가 첫 번째 결과를 가져왔어요. 정임아, 후견인 제도라는 게 있어. 치매나 정신질환 진단을 받으면 가족이 그 사람의 재산 관리를 법적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집 팔기, 통장 관리하기, 보험금 받기, 모든 게 가능해져. 그런데 문제는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야. 멀쩡한 부모를 치매로 몰아가지고 재산을 가로채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대. 그리고 치매 진단은 생각보다 주관적인 부분이 많아. 가족이 이런 증상이 있다고 증언하면 의사도 그걸 참고하거든. 특히 초기 치매는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춘자는 동네 사람들 증언을 엄청 많이 모아왔어요. 정임, 언니 멀쩡해요. 어제도 장 보면서 계산 정확하게 하시던데요. 말도 또박또박 잘하시고 기억력도 좋으세요. 저희 집 앞을 지나다가 항상 인사해 주시는데 제 이름도 다 기억하세요. 이런 증언들이 20개가 넘더라고요. 그리고 정임아, 재미있는 건 동네 사람들이 수진이에 대해서도 얘기하더라. 요즘 수진 씨가 자꾸 시어머니 걱정한다고 하던데. 정작 정임 언니는 멀쩡해 보이는데 왜 그럴까? 이런 식으로 말이야. 복희는 더 구체적인 증거들을 수집했어요. 정임아, 내가 겪은 모든 일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봤어. 그리고 각각의 사건에서 수진이의 반응과 행동도 함께 기록했고, 패턴이 너무 명확해. 그리고 중요한 걸 하나 발견했어. 우연히 수진이가 보험회사에 전화하는 걸 들었는데, 제 시어머니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을 예정인데, 보험금이나 후견인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어서요 라고 하더라고. 아직 진단도 안 받았는데 벌써 확정된 것처럼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진짜 소름 끼친 건 영자가 발견한 거였어요. 영자는 며칠 동안 수진이를 은밀하게 관찰했는데 정임아, 수진이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2번이나 갔어. 그래서 나중에 슬쩍 물어봤더니 내 땅 시세를 알아보고 있더라고. 혹시 모르니까 미리 알아보는 거라고 하면서.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은행에도 갔어. 은행 직원이 아는 사람이라서 물어봤더니
후견인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 문의했다더라고. 정임아, 이거 정말 큰일이야. 쟤들이 내 치매 진단만 받으면 내 재산을 다 처분할 계획이 서 있는 거야.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보험금도 받고. 모든 증거가 모아졌을 때 저희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수진이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그런데 정임아, 이제 어떡하지? 병원 검진 날이 코앞이잖아. 그때 말순이가 말했어요. 걱정 마. 우리한테도 계획이 있어. 드디어 운명의 날이 왔어요. 병원 검진 날이었죠. 수진이는 저보다 더 긴장한 것 같았어요. 아침부터 안절부절 못하면서 어머니, 의사 선생님께 정확히 말씀드려야 해요. 평소에 어떤 증상들이 있었는지. 라고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병원 가는 차 안에서도 수진이는 계속 저를 세뇌시키려고 했어요. 어머니, 기억하세요? 약도 자주 헷갈리시고, 가스도 그러시고, 약속도 깜빡하시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시면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해요.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아직도 내가 모르는 줄 아는구나. 병원에 도착해서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친구들이 나타났어요. 말순이, 춘자, 고키, 영자까지. 수진이가 깜짝 놀라면서 어머니, 왜 친구분들이 여기 계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 우리 정임이 걱정되어서 왔지. 혹시 모르니까 함께 있어 주려고. 춘자가 대답했어요. 수진이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뭔가 계획에 없던 일이 벌어진다는 걸 직감한 것 같았어요. 진료실에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과 연담이 시작됐어요. 수진이는 옆에서 계속 어머니가 요즘 많이 이상해졌어요. 약도 헷갈리시고,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셨어요. 가스도 끄지 않고 나가시고. 이런 식으로 열심히 증언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간단한 계산부터 시작해서 기억력 검사, 방향감각 검사. 저는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웃긴 건 검사가 진행될수록 수진이 얼굴이 점점 하얘지는 거예요. 제가 멀쩡하게 대답하니까 당황하는 게 보였어요. 마침내 의사 선생님이 결과를 말씀해 주셨어요. 어머님, 치매는 전혀 아니세요. 오히려 또래에 비해 인지 능력이 상당히 좋으신 편이에요. 기억력도 좋고 판단력도 정상이고 건강하십니다. 수진이 얼굴이 새하얗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민수도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바로 그때였어요. 제가 준비해온 증거들을 꺼낸 건 의사 선생님, 그리고 민수야, 수진아.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저는 가방에서 복희가 정리해준 자료들을 꺼냈어요. 친구들이 모아준 동네 사람들의 증언서들, 복희가 녹음한 보험회사 통화 내용, 영자가 찍어온 부동산 중개업소 출입 사진들, 그리고 수진이의 은행 방문 기록까지. 수진아, 이게 다 뭐니? 수진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벌벌 떨기만 하더라고요. 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약을 헷갈린다고? 가스를 끄지 않는다고? 그런데 이 녹음을 들어보려. 복희가 녹음한 수진이와 보험회사 직원의 통화 내용을 들려줬어요. 제 시어머니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을 예정인데, 아직 진단도 받기 전에 이미 확정된 것처럼 말하는 수진이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그리고 이 사진들은 뭐냐?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내 땅 시세 알아본 게 뭐고, 은행에 가서 후견인 서류 문의한 게 뭐냐? 민수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더라고요. 엄마, 저희가 그게 그게 뭐야?
내 어머니를 치매로 만들어서 재산을 가로채려고 했다는 게. 그때 의사 선생님도 상황을 파악하고 심각한 표정이 되셨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자족이 의도적으로 환자를 치매로 몰아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영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 요즘 이런 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후견인 제도를 악용해서 부모님 재산을 가로채는. 수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면서 아니에요. 정말로 어머니가 이상해지셔서 저희가 걱정돼서. 이러더라고요. 그때 말순이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럼 설명해 보세요. 왜 약 봉투가 바뀌었는지, 왜 김치가 사라졌는지, 왜 수첩 날짜가 바뀌었는지, 그리고 왜 아직 진단도 받기 전에 보험회사에 전화했는지. 수진이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민수도 결국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화가 났어요. 정말 많이. 민수야, 내가 잘못한 게 뭔지 알기나 해. 너를 위해 평생을 살아온 엄마를 하루아침에 치매 환자로 몰아간 거야.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알아?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경우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순간 병원 복도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다 우리 쪽을 쳐다보더라고요. 수진이가 민수 팔을 잡고 도망치듯 나가버렸어요. 친구들이 제 곁에서 잘했어. 정이 말라고 격려해줬어요. 그 이후로 동네에 소문이 쫙 퍼졌어요. 박정임 씨 며느리가 시어머니 치매로 몰아서 재산 가로채려고 했다는 얘기가 순식간에 퍼진 거죠. 친척들도 다 알게 됐고 민수 직장 동료들까지 알게 됐어요. 수진이는 동네에서 완전히 왕따가 됐어요. 마트에 가도 은행에 가도 사람들이 쑥덕쑥덕 거리면서 저 사람이 그 며느리래 라고 하더라고요. 자업자득이죠. 민수는 다음날 찾아와서 무릎 꿇고 사과했어요. 울면서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나간 거였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민수야, 내가 정말 미안해해야 할 사람은 나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야. 돈이 그렇게 중요해. 내 어머니보다 더. 아니에요. 엄마, 제가 수진이한테 휘둘린 거예요. 수진이가 자꾸 어머니 걱정된다고 우리가 관리해드려야 한다고 해서. 그럼 넌 어떻게 생각했는데? 정말로 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했어.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정말로 그런 줄 알았어요. 수진이가 워낙 확실하게 말하니까. 그런데 나중엔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도 그냥 저도 욕심이 있었나 봐요. 적어도 솔직하게 말하니까 조금은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용서는 쉽지 않았어요. 민수야,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70년 넘게 살면서 남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고 싶어. 민수는 계속 사과했지만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며칠 후 친구들과 함께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우리끼리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는 거였어요. 정임아, 우리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배운 게 있잖아. 우리 같은 어르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혼자서는 이런 일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도. 말순이의 제안이었어요. 작은 카페라도 하나 열어서 우리 같은 어르신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리고 법률 상담도 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동네에 작은 찻집을 열었어요. 이름도 멋지게 지었어요. 늦은 봄 찻집이라고요. 74세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의미였거든요.
찻집은 대박이 났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동네 어르신들이 다 오셨거든요. 우리도 정희미처럼 당당하게 살자면서요. 그리고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아들 며느리 때문에 고민인 분, 재산 때문에 걱정인 분, 혼자 살기 불안한 분들. 말순이는 찻집에서 법률 상담을 해줘요. 교사 출신이라 설명도 잘하고 복잡한 법률 용어도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거든요. 후견인 제도가 뭔지, 어떻게 악용당하지 않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죠. 춘자는 어르신들 모임을 만들었어요. 실버 파워 클럽이라고 이름도 멋지게 지었어요. 서로 도와주고 정보도 공유하고 가끔은 함께 여행도 가고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복희는 동네 소식지를 만들어요. 늦은 봄 소식이라는 월간지인데 어르신들에게 유용한 정보들을 정리해서 나눠줘요. 건강 정보, 법률 정보, 생활 팁,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들까지. 영자는 여전히 조용하지만 필요할 때마다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줘요. 어느 집에 수상한 일이 있다든지, 누가 도움이 필요하다든지, 동네의 숨은 정보통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는 찻집 사장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찻집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해요. 예전에 채소 장사할 때처럼 활기차게 살고 있어요.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정말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가끔 손님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바보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민수는 어떻게 됐냐고. 가끔 찻집에 와서 설거지를 도와줘요. 사과의 의미로요. 수진이는 동네에서 완전히 매장당했어요. 결국 이사를 가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마워해요. 그들 덕분에 제가 진짜 인생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얼마나 좋은 친구들을 두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기뻐요. 오늘은 또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을까? 어떤 분들이 찻집에 오실까? 친구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하면서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식들에게 의존해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력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긴 인생을 살아온 지혜가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는 진짜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어려워 보이는 일도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수진이 같은 사람들은 우리를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큰 착각이에요. 우리가 뭉치면 생각보다 훨씬 강해요. 지금도 어디선가 저처럼 억울한 상황에 처한 어르신들이 계실 거예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편에 서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74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70대라고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현명하고 가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어요. 늦은 봄이라고 해서 봄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깊고 진한 봄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만 마칠게요. 오늘도 찻집에서 손님들 기다리고 있거든요. 새로운 이야기들, 새로운 웃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멋진 늦은 봄을 맞이하시길 바라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